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밤의 비상계엄 사태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정 운영자의 독선과 오판이 나라와 국민의 안위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도자를 왜 잘 뽑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이제는 분열과 대립을 봉합하고 위기에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여야 후보들도 앞다퉈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탄핵 선고까지의 주요 과정을 돌아보고 현재 국정 상황과 조기 대선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김슬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 국민의힘 소속인 이수진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그리고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그 두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헌재 결정문, 특히 이제 결론 부분이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마지막까지 완벽을 기하려고 했다. 또는 사회적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번 파면 사유 자체가 네. 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양산되었기 때문에 어떤 통합적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으려고 했는가라고 놓고 보면 먼저 어떤 그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적, 법적 위헌성을 강하게 뭔가 정리를 해줬다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 사안들이 파면 선거 이후에도 이 사안을 둘러싼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계엄의 요건과 절차가 헌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군을 동원했던 것들은 군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시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포고령이 갖고 있었던 정치 또는 언론에 대한 자유에 대한 부분들 위반, 그리고 뭐 국회나 어떤 선관위라고 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 행위에 대한 거, 그리고 정치인이나 또 법조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하는 명확한 결정을 해줬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었던,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요소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전광훈 목사가 툭하면 사용했던 게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국민이 저항하는 거, 이럴 때만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성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저항권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한 거에 대한 저항권이 없다는 거고요. 예. 대신에 어떤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막아섰던, 그게 어떤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었고요. 예. 저는 뭐 이번에 어떤 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현실적으로 저는 검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 광주에서 그 비극을 통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원론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네. 그게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군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 그 저항하는 이제 이런 건 보였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거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정치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의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치적 제도나 권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권한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것은 그런 기회가 있었다. 특히나 22대 총선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가져가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국민을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노력과 활동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자기 노력을 하지 않고 이런 위법적인 위헌적인
계엄에 대해서 명확한 선고를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너무 선고가 예. 늦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또 국민들이 네, 부담해야 네. 될 게 너무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방금 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선고가 예상보다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습니다. 뭐 4대 4, 5대 3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8대 0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죠. 방금 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영배 그 헌재 소장 직무대행도 판결문에서 계엄령을 내릴 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고 또 부정선거 의혹 또 총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한다.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담았는데 이수진 의원님 이런 판단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탄핵이 되고 계엄 선포 전까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당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게 그렇게 중대한 파면에 이를 정도냐. 예. 어떻게 보면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받는 게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못은 했지만 그게 뭐 그게 중대하냐라고는 항상 그게 물음표를 달았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헌재 그 직무대행 우리 문영배 그 헌법 직무대행께서 하시는 그 요지를 보면 그 부분이 있거든요.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그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다. 그러니까 중대하다는 말을 굉장히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조심조심 했던 부분인데 이거 이상의 중대한 게 저는 그렇게 봤었고 예.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중대한 범죄 행위라 위법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다 광장으로 나온 거였는데 그걸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상식적이고 헌법을 존중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떤 동요나 그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그런 마찰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도 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문 자체가 너무 완벽에 가까웠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요. 그동안에 또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준 우리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예. 바입니다. 예. 이제 그 선고 요지를 조금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그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그 내용들도 일부는 조금 그 받아들인 걸로도 보여집니다. 뭐 야당이 주도하고 야당 단독으로 뭐 혹은 일방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김술지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봐서도 사실은 이제 전 윤석열 대통령 측에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헌재는 어쨌든 40대 0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모두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전달한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좀 예.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이제 처장님도 말씀 주셨고 다 자세히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헌재의 주문을 좀 정리해 보면 이 내용에 한해서는 이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결국 정치의 영역은 정치로 풀어나가라는 것 그리고 관용과 자제 그러니까 협치를 좀 강조한 메시지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좀 거부한 것은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고 그러면서 그 유연하고 불법적인 계엄을 폭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국민과 국회 그리고 헌재가 좀 심판한 것이고 이번 사태의 좀 본질이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뭐 잠깐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선고 지연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 싶은데요.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논란의 여지가 없이 8대 0 만장일치가 나온 점 뭐 그 결과가 완벽하게 나왔습니다만 사실 선고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갈등도 더 심화가 됐고 또 가짜 뉴스가 더 횡행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혼란이 이제 훨씬 더 커졌다. 좀 빨리 나왔더라면 이런 것들 조금이나마 더 줄일 수도 있었다. 이런 목소리들이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 선고가 늦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탄핵이 됐을 때만 해도 예. 여기도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국민들에게 불안이 증폭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예. 탄핵 이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석방되기 전에 보면 뭔가 체포를 거부해서 정말 그 몇 주 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마음을 졸였는데 체포됐던 사람이 다시 석방되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정상이냐? 예. 그러면 앞으로 헌재의 선고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증폭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선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왔죠. 뭐 5대3, 뭐 대드락이다, 뭐 이런 예, 예.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밤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히려 또 국민의힘이나 또는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쪽에서는 기대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대통령이 석방되고 뭔가 이런 선고가 길어지니까 예. 무엇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증폭시켰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는 그러니까 선고가 비밀이 잘 지켜져야 되는 문제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예측 가능한 최소한의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을 조금만 내어주었다라고 한다면 사회가 이렇게 네. 어려워졌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다양한 평가와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지만 뭔가 좀 상식에 반하는 이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이 사안에 이 국면에 있어서는 좀 배제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갖는 의미가 더 크긴 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치렀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헌재의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검토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뭐 처음 말씀대로 그 구속 상태에서 풀려 나오는 과정이 이제 날수냐 시간이냐 해서 이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억지스럽게 이제 풀려 나오다 보니까 뭐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불안감이 확실히 증폭됐던 굉장히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순신 의원님. 저도 그 총장님하고 좀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제 탄핵 찬성하고 반대가 있었고, 아니 이제 탄핵 인용이냐 뭐 예. 기각이냐는 의견이 있을 때 그 각각의 이제 의견을 사실은 뭐 언론에선 다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반반이라는 걸 이제 놓고 봤을 때 한쪽을 이쪽을 반반을 다뤄야 되면 예. 이제 반대 목소리를 담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반대 모두 담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계속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궤변스러운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양상이 되니까 좀 그런 것들이 보는 사람들은 선택하기에는 이제 두 개를 다 놓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또 보게 되니까 그런 게 넘치는 뭐 정보가 너무 넘치는 것도 문제지만 예. 각각 다룸으로 인해서 또 그걸로도 조금 이걸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또 안 다룰 수는 없지만 예. 그런 고민도 사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보면서 왜 이렇게 지연됐나를 생각해 보면 참 그동안에 많은 재판관님, 헌법재판관들이 고민이 참 많았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선고를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그 한 재판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하지만 예. 계속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변론 종결 순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러면서 그런 약간의 좀 이의제기식으로 계속 그런 예. 얘기, 그런 문제가 좀 만들어지니까 그런 걸로 괜히 뭐 어떻게 보면 트집 아닌 트집을 잡힐 수 있고 절차상의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으니까 변론 순서대로 변론 종결된 순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셔서 지금은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참 다행스럽고 잘한 거라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지금 봤을 때 이 선거문에 대해서 극우 세력 말고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예.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교과서로 예, 예. 봐야 되겠다. 교육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만큼 완벽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간이 지연된 거를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 대변인. 네,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 다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 바이고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예상보다 길어진 일정으로 갈등과 혼란이 증폭된 건 사실이지만 이 혼란과 갈등의 상황의 근본적인 책임은 저는 헌재가 아니라 이런 위헌과 불법적 계엄을 선포한 자행한 윤석열 그리고 이 내란 계엄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국민의힘과 그 내란 세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을 필두로 한 이 내란 세력들이 이런 위헌하고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참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의적인 선동으로 서부지법 폭동 등을 좀 예. 이런 사태를 좀 초래했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국가 위기를 자초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평가에서 좀 이런 것들 바로잡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내란 세력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예.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그 윤 전 대통령 매주 형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그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공판이 14일에 있다고 하는데 재판 향방이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장기화하거나 중간에 또 여러 가지 파행을 겪지는 않을지 이런 그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예. 일단 선고가 너무나 명확한 파면 선고를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혼란의 여지를 많이 줄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헌재 선고가 위헌 위법 국민의 배신이라고 하는 명확한 이게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내란 행위 또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혼란과 파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나려면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활동이 뭔가 극렬하게 표현이 돼야 될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헌재 판결에 의해서 많이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 활동이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시위나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급속도로 뭐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소극적 지지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 표현 정도인데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 죄인으로서의 어떤 그 재판을 받는 모습이랄지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권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갈수록 이러한 상황들은 뭔가 뭐 적극적인 어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단지 아직도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제 그러니까 파면 내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든지 이런 아직도 헌법과 특히나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헌법을 능멸하고 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국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행위들을 아직도 우리는 어떤 민주적 절차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계속 감내하고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50일 정도 남은 예. 뭔가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되기 때문에 뭐 장기화, 파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이제 지금이 뭐 한 30이다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거고요. 결국에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아니라 예. 국민의 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좀 더 담담하게 국민들은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덕수 대행 얘기랑은 또 뒤쪽에서 좀 한번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탄핵 선고 이후에 그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윤 어게인 이런 표현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제 이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내용인즉슨 윤 전 대통령이 뭐 다시 대선에 출마를 해야 한다거나 그의 어떤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보수 그 후보가 나와야 한다. 뭐 이런 요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주장이나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변인님? 정말 그 먼저 부끄러움이 없는 참담한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윤 어게인은 그 헌법 재판에 대한 좀 불복이고 예. 그리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국민과 나라를 포기하는 정치나 전 다름이 없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이 된 그 윤석열에게서 어떤 정치적 유산을 이을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예. 그리고 그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이 헌정과 경제를 무너뜨린 이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서 무슨 기대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윤석열의 시즌 2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정말 상식적이지 못한 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당원으로 보유하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하는 것이 이 국민이 납득이 가능한 수준인지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저는 현 보수 정당의 위기이자 좀 비극이다 이런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지만 좀 상식과 그 합리를 회복하는 좀 그런 것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예. 네, 제가 그 4월 8일 날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명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했었는데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려고 대통령을 해야 되는데 헌법 수호하지도 않았고 의원 위법을 자행했고 그다음에 뭐 우리 헌법 질서를 유린한 그런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 국민을 배반한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 자성이나 반성도 없이 후보 내는 데만 지금 연연하고 있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예. 후보 내는 데만 지금 그 후보를 내서 하는 그 행동을 책임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의원 위법한 대통령은 파면했음으로 인해서 이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당에서 제명되어야만 그나마 우리 당이 소생할 수 있다. 사직생의 강호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 보고요. 이 윤 어게인이라는 건 정말 양심이 없는 거죠. 예, 예. 양심이 없는 행동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배울 점이 이분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적 유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게 나름의 그분의 유산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또 사람을 등용할 때는 충성심을 봐야 된다라고 이번에 후보 나온 어느 한 이철우 네. 지사님께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귀에 뭐 담을 필요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은 국민의힘이 이런 극우 세력이나 이렇게 그 진영에 gat혀 있는 이 극소수의 사람들의 귀 기울일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기 예. 위해서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동을 해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 1호 당원을 제명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해당 행위자거든요. 그런 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분 예를 들면 우리 도당위원장인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 도당위원장 예. 같은 경우는 우리 체포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서 관저에 나갔던 그런 행동들 그거는 헌법 질서에서 법치를 준수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당원에도 위배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행동들이라든지 헌법재판을 없애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발언도 예. 헌법 기관을 없애야 되겠다는 말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행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해당 행위자들이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이는 어떻게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자성을 하고 있고 반성한다 보겠습니까? 네, 이런 네. 상황에서 후보를 낸다는 건 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예.
탄핵 정국은 이제 그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윤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불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소규모지만 뭐 집회나 시위 이런 것들도 지금 간간히 계속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이제 길어지면 사회 통합도 상당히 이제 그만큼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곧 그런 움직임이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기초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헌재에서 선고문을 통해서 이제 깔았고요. 두 번째 그래도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지금 내각이 보이는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해서 뭔가 좀 갖는 그런 고통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놓고 봤을 때 봉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란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게 불씨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조금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내란의 책임을 물을 거냐. 저희는 역사적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을 했습니다. 사면 이후에 그들이 보였던 모습은 뭔가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정말 준엄한 단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기초 위에서 뭔가 개혁 과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정치적, 사회적 그런 개혁 과제들을 국민적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갔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가 보다 탄탄한 토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그런 관점에서 급하지 않지만 과감하고 책임을 묻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럴 만한 역량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에 이완규, 함상훈 그 두 명의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지요. 민주당이 이제 즉각 위헌적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김수지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는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그것도 대통령 탄핵으로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권한 대행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 대행은 사실은 이제 국정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 행사 그리고 차기 정부를 염두에 둔 아주 신중한 그 행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의 취지이고 사회적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 추천 그 2인 지명은 이런 좀 헌법적 취지와 사회적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최근에 그 100여 명이 넘는 그 헌법학자가 모인 헌법학자회의에서도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월권 행위이고 반헌법 행위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일정 발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뒤면 이제 저희가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데 이 국민이 직접 선택하지 않은 대행이 왜 대통령 지명권을 행사합니까?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 윤석열 친구로 알려진 이 이완규 처장은 계엄 이후에 대책 회의에도 참석한 인물로 지금 내란 혐의 수사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절대 그 동의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제 이 두 명의 후보가 그 지명자가 임명이 되면 이제 헌법재판관 구도가 그 진보에서 이제 보수 쪽으로 상당히 무게 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한덕수 대행의 이런 그 지명 절차가 국민의힘과 교감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해석들도 있어요. 그 이수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교감을 떠나서 이 임명을 하면 안 되죠. 일단은 교감이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되면 안 될 거라 생각을 하는 게요. 근데 그 지금 대통령 직무대행이 권한 밖의 일이고 본인 스스로도 우리는 지금 현상 유지 정도의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나 뭐 그 정계선 재판관 이렇게 했을 때는 조한창 재판관 했을 때는 소극적인 걸 강조했으면서 그거는 근데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거든요. 국회에서 선출한 거를 선출했기 때문에 그거는 소극적인 행동인데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했어야 되는 소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한테 있는 지명권이거든요. 대통령한테만 있는 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한 대통령한테만 있는 지명권을 본인이 직무대행 할 수 없는데 이건 권한 밖의 일이고 권한 밖의 일을 행사했던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신분인데 예.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 헌법을 바라보는 헌법을 해석하는 것도 잘못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분이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 국회에서 선출해서 온 거를 왜 여기 국회 형사재판 한 거를 우리가 왜 해야 집행부에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가 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그때도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선출했다고 해서 왜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직무대행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식으로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헌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국회 선출한 거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소극적인 권한이거든요. 그걸 가지고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다. 네. 그리고 지금 수사에 선상에 있는 수사에 있고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들을 수 있다? 어느 국민들 한 사람도 거기에 동의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예, 단지 우리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에 대한 이런 좀 여론이랄까요? 그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해산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분을 심어놓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뭐 교감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당리당략을 위해서 현실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그건 지성인이나 정치인이나 또 국무위원이라든지 뭐 정치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는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행동이 아니다. 옳고 그름은 정확해야 되고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감이라는 걸 떠나서 절대로 임명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계엄과 탄핵 국면 또 이후에 이런 조치까지 그 한덕수 대행의 판단과 처신에 대해서 참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좀 이 사안을 보면 첫 번째는 한덕수 대행이 과연 그런 사람이었냐. 예.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고 누가 봐도 비판받을 네. 이 상황이.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 예. 전형적인 관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적극적인 정치 행위거든요. 예. 이런 정치 행위를 하려면 어지간한 정치인도 하기 어려운 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한덕수 대행이 그럴 수 있는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적 반영을 놓고 보면 전형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나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뒤에는 어쨌든 그 내란 세력, 그러니까 여기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있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이 과정이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드러나겠죠. 과연 어떤 세력들이 현재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고요. 정말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국민의 정말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이런 행위인데 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인트를 쌓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정권이. 예, 그게 이제 어떤 후과로 돌아올지 예. 이제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다. 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슬주 의원님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놓았고 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거 다시 그 탄핵안을 내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주당은 지금 효력 정지 가처분을 포함해서 네. 그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방침이고요. 그 한덕수 대행이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침탈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윤석열이 파괴한 이 헌정 질서가 지금 매우 어렵게 복원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매우 비겁하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여준 거나 다름이 없다 생각하고요.
그렇고 또 중요한 것은 윤석열 꼭두 각심을 고백한 거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한덕수 대행의 만행이 아직도 내란 전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탄핵 선고 이후에 그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이제 한동안 머물면서 퇴거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또 관저를 드나들었다는 보도도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관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도 나왔어요. 이수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심하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극우 지지자들의 표를 의식한 거고요. 다음 이제 당리 당략을 위해서 그동안에 늘어놓았던 궤변, 그다음에 또 양심 없이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정치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당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고 당이란 정당이라는 거는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고 거기에다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을 지키기 위해서 위법한 것도 다 감싸는 것 자체가 이게 당의 존재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좀 거기에 드나드는 이제는 관저에서 나오니까 이제 마쿠 정치라는 표현을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계속 찾아가고 만나고 이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또 내세우는 것들을 보면서 좀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짧은 기간이니까 내가 우리 국민의힘 대표로 나가면 우리 국민들이 날 믿어주겠지, 나를 지지하는 층들이 그 지지층들만 얻으면 나도 표가 어느 정도 되겠지라는 착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양심 있는 정치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가장 우리 국민의힘이 살 길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시키고 단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옹호했던 계엄 옹호하고 또 극우 세력을 옹호하고 그다음에 서부지법 폭도를 옹호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보직을 내놓는 사퇴하는 모습까지 보여야만 그래야만 국민들이 움직일까 말까 한다고 봅니다. 성찰과 반성이 우선이지 지금 후보를 내는 게 급급하는 모습들이 저는 지방의원이고 누구 말대로 한 줌도 안 되는 도의원이지만요. 참 한심하고 제대로 좀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수진 의원님 아까 해주신 말씀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만 대통령을 제명하고 관계를 다 단절하고 당 내에서도 확실한 그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옹호했던 세력들도 일선에서 좀 물러남으로써 당이 지금 다시 태어나고 국민들한테 새롭게 다가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를 내지 말라거나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총 사퇴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기도 했죠. 이제 국민의힘은 이것이 이제 조기 대선을 겨냥해서 유리한 그 고지를 점하려는 민주당의 이른바 공포 캠페인이다. 이렇게 또 맞서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저는 참 이수진 의원님이 좀 많이 외롭고 힘드신 싸움을 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 상식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민주당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그러한 주장을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왜 그러한 비판에 놓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내란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던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라고 하는 근데 이 간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뭔가 이게 공포 캠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 자체가 좀 성립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김술지 대변인님하고 이상민 씨 함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국민의힘이 좀 건강하게 태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그 국민의힘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려거나 이런 그 움직임들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힘 자당에 영향력을 계속 미칠 것인가? 이것은 이제 당위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전망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슬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윤석열의 이런 내란 일당과 동조 세력들은 그 영향력을 미치기를 희망하겠죠.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 우리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국민의힘은 저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예. 좀 변방을 돌다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런 보수 정치와 이런 대한민국의 좀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윤 전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힘이 다시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고 변방을 돌아 사라지는 것은 사실 저희 보수 정치와 대한민국의 굉장한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예. 사실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윤석열에게는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그 윤석열 탄핵과 대선 무공청을 주장한 이수진 의원님과 좀 같은 생각인데요. 예. 좀 합리적 그 보수의 목소리가 당의 전면에 서기를 예. 좀 기대하고요.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좀 간곡히 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선생님 어떻게 좀 먹으세요? 뭐 영향력 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예. 현재 보면 국민의힘에서 대선을 나오려고 했던 그 후보자들 지지도에서도 놓고 보면 뭔가 극렬하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어떤 탄핵에 찬성하고 했던 그 후보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윤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극렬 지지자들을 통해서 예. 나올 텐데 극렬 지지자들이 갈수록 국민 여론에 의해서 포위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면되면서 뭐 불소추 특권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에 놓여 있는 게 뭐겠냐라고 놓고 보면 앞으로 검찰, 공수처, 경찰에 뭔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여기 이제 특검도 이제 도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관저에서도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예. 이제 이렇게 되는 일련의 이제 그 언론에 노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뭐냐면 대통령의 권위는 사라지고 뭔가 죄인이라고 하는 앞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뭔가 이러면서 과연 이 대통령이 과연 앞으로 햇볕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영향력의 정도가 곧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어쨌든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뭐 대한민국 정치나 국가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선거 논리로만 따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쪽 그 진영의 국힘이 질척거리면 질척거릴수록 선거에서는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일이 국민만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6월 3일 조기 대선이 뭐 한 7주 뭐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들 지금 최근에 유력 주자들이 지금 잇따라서 그 다양한 주제 의식을 제기를 하면서 출마 선언을 좀 하고 있는데요. 각 당 지금 이 조기 대선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또 어떤 후보들을 내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대변인님부터. 네, 그 이번 대선의 의미는 크게는 이제 내란 존식 그리고 그 민생의 회복 그리고 개혁과 통합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헌 불법 개헌을 좀 단호하게 심판하고 그 민주주의와 그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은 여기에 충실한 후보를 낼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수진 의원님.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그 당헌에도 보면은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법치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8조 당헌에 나와 보여 있으면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며 적극적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적극 뒷받침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하다가 본인이 비상계엄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파면이 됐어요. 그럼 그거를 보았을 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공동 책임의 부분이 있거든요.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지키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저도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국민의힘을 살리고 싶은 거지 국민의힘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지만 1호 당원인 위법한 행위를 하고 대한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 1호 당원을 제명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그런 해당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우리 조배숙 전북도당 네. 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그런 메시지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인의 한 말들, 헌법재판소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들,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저 지역에서 앞에 관저 앞에 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소회를 밝히고 본인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전북도당은 나갈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전북도에서의 도당을 이끌 책임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본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 자리에 있는다면 예. 우리 전북에 있는 전북 도민들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지금 예전보다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라고요. 전 사퇴하길 원합니다. 예. 선생님. 예. 근데 그 어떤 후보가 필요할까라고 하면 정상적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내란이 아니었으면 가졌던 건 뭐 인구 소멸이랄지 어떤 지역 소멸에 대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한 의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예. 이건 사실은 이제 수도권 일극 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갖는 책임이 가장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 전략적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과제를 풀어갈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란을 종식하고 정치 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예. 있는 사람.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뭔가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수도권 일극 체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특히나 저는 지표가 행정수도 이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약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민생을 회복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국민 소통의 리더십을 좀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를 정말 손꼽아 좀 기다리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말을 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만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치르자 이런 그 말이 한동안 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개헌 자체에는 지금 그 찬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개헌 논의 언제 어떻게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그 질문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네, 개헌에 대한 요구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앞다투어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투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네.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민주국가로서의 어떤 내용들이 개헌의 내용에 잘 담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쨌든 균형 발전과 분권이라고 하는 가치가 헌법적 가치로서의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네, 이번에 그 개헌 논의는 뭐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께서 원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을 보면서 이거를 좀 예방할 수 있고 조금 더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많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급하게 하기보다는 이제 필요성에 대한 건 뭐 전 국민이 다 공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대선 때 나오는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서 그걸로 한번 1차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좀 많이 만들어서 예. 이제 아래로부터 위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런 개헌이라는 게 어떤 정치적 이슈로 돼서 그칠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보면은 이 기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슈로 만들었다가 조금 뭔가 이제 안정이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걸 또 생각하지 않고 논의조차 안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는 지방 정치인이나 뭐하지만 지방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에 있는 중앙 정치인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제발 양심 있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예.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정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공론의 장일 뿐입니다. 예. 제대로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지 대변인님. 예. 네, 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비슷한 내용인데요. 87년 이 헌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좀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개헌을 위한 어떤 논의를 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이제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흘러갈 텐데 이런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논의에 투표하는 것은 좀 무리한 일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끝나지 않은 내란 종식과 그리고 민생 회복을 위한 대선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개헌 논의는 수기 과정을 좀 거치면서 그 국민과 함께 사회적 공론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 이수진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대선의 후보들이 좀 헌법적 철학이나 관점 등을 좀 공약으로 내걸고 그리고 그 대선 과정에서 토론하는 것도 하나의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론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헌정을 파괴한 그 윤석열 계엄을 옹호한 현재 국민의 힘이 이 국회 개헌의 중요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또 이현 행위를 하는 사람과 함께 헌법 제정도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논의의 이런 자격들에 대한 어떤 좀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태롭던 윤석열 정권이 3년도 채우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나라 안팎에는 한시가 급한 도전과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탄핵과 대선을 계기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